사람들은 그 집을 왜 샀냐고 물었죠. 밤마다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다들 피하던 집이었거든요.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이미 6곳의 집을 거절당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째였고 제 통장에 남은 돈으로는 변두리 원룸조차 버거웠습니다. 젊은 중개인은 제 신분증을 보더니 슬쩍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 보증인 없는 사람, 수입 증빙 어려운 사람. 저는 그 모든 것에 해당했습니다. 한 곳 더 있긴 한데요.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천은 안 해요. 서류를 넘기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진 속 집은 2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외관은 낡았지만 구조는 튼튼해 보였고 마당도 제법 넓었습니다. 가격란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주변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중개인은 모니터를 보다가 제 얼굴을 보다가 다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계약이 자꾸 깨져요. 다들 이사 들어갔다가 일주일 안에 나가거든요. 왜요?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밤에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지난 3년간 소유주가 4번 바뀌어 있었습니다. 각 소유 기간은 한 달에서 석 달 사이였습니다. 중개인이 덧붙였습니다. 한 분은 하루 만에 나가셨어요.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길 건너편 카페에서 젊은 사람들이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런 자리에 앉아 집값 걱정 따위 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선택지의 무서움은 사치였습니다. 언제 볼 수 있나요? 중개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말 보시려고요? 네. 그날 오후 저는 그 집 앞에 섰습니다. 대문은 녹슬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벽은 금이 가지 않았고 기와는 대부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중개인이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안에서 오래된 나무와 곰팡이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전기는 들어와요. 중개인이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켜졌습니다. 1층 거실은 넓었습니다. 마루는 낡았지만 뒤틀리지 않았고 벽지는 벗겨졌지만 곰팡이는 없었습니다. 부엌 싱크대는 녹슬었지만 수도는 나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위험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보일러는 작년에 새 걸로 교체했대요. 전 주인이 그나마 양심은 있었나 봐요. 2층 방 3개를 둘러봤습니다. 창문은 모두 깨지지 않았고 바닥 난방은 작동했습니다. 저는 한 방의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마당 너머로 동네 뒷산이 보였고 저녁 햇살이 기와 지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소리는 어디서 난다는 건가요? 중개인이 1층 거실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마루 밑에서요. 주로 밤에 자정 넘어서 우리는 다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마루를 보니 다른 부분보다 색이 조금 달랐습니다. 마치 그 부분만 나중에 덧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전 주인들이 뭐라고 했나요? 소리가 어떻다고요? 쿵쿵거린다고요. 규칙적으로. 어떤 분은 긁는 소리도 난다고 했고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마루를 두드려 봤습니다. 다른 곳은 공허하게 울렸지만 색이 다른 그 부분만 둔탁했습니다. 아래에 뭔가 채워져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고쳐보려고 한 사람은 없나요? 있었죠. 근데 마루를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냥 콘크리트로 막혀 있었다고. 중개인이 시계를 봤습니다. 결정하시려면
하룻밤 묵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주인이 허락했어요. 어차피 비어 있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다른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당장 오늘 밤 잘 곳도 마땅치 않았으니까요. 그럼 내일 아침에 연락드릴게요. 중개인이 떠난 뒤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해가 지고 집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손전등을 꺼내 켰습니다. 빛이 텅 빈 거실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색이 다른 마루판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대고 귀를 가까이 대봤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 먼 차 소리, 제 숨소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담요를 꺼내 거실 한쪽 구석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나무결이 보였습니다. 남편과 처음 집을 구할 때 우리는 천장 나무결까지 따졌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한가로운 시절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소리가 나든 나지 않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무렵 처음으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 처음에는 바람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집이 식으면서 나무가 수축하는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렸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구조물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쿵쿵. 간격은 불규칙했습니다. 5초, 10초, 때로는 30초. 하지만 소리의 방향은 일정했습니다. 거실 마루 아래 바로 그 색이 다른 부분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담요를 걷고 일어났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빛을 비추니 마루판의 나무결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귀를 바닥에 가까이 댔습니다. 쿵 드드득 쿵. 이번엔 금속이 스치는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한 것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생물의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규칙적이고 너무 기계적이었습니다. 저는 손바닥으로 마루를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제가 두드리자 아래에서의 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다시 시작됐습니다. 쿵쿵.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궁금했습니다. 아래에 뭐가 있길래 이런 소리가 나는 걸까? 중개인이 말했던 대로 콘크리트로 막혀 있다면 그 안에서 어떻게 소리가 날 수 있는 걸까?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낡은 칼과 젓가락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버터 나이프를 집어들고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마루판 틈새에 칼날을 밀어 넣어 봤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틈이 너무 촘촘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쿵쿵.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의 리듬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열, 열하나, 20 패턴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소리는 바람이 강해질 때 더 자주 났습니다. 창문을 통해 바람이 들어오면 그 진동이 어딘가를 타고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없을 때도 소리는 났으니까요.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렸지만 그 소리는 마루 아래 소리와 달랐습니다. 2층 방에 들어가 바닥에 귀를 댔습니다. 아래층 거실 천장이 이곳의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소리가 더 희미했습니다. 역시 소리의 근원은 1층 마루 아래였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동네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이 집만 빼고는 다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소리는 여전했습니다. 쿵 드드득 쿵. 저는 담요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을 뭐라고 했을까? 아마 웃으면서 귀신이 나와도 집값이 싸면 장땡이지 했을 겁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 소리는 멈췄습니다. 저는 일어나 집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낮에 집은 달랐습니다. 햇살이 들어오니 을씨년스러운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오래된 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중개인에게 전화했습니다. 계약할게요.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요? 밤에 괜찮으셨어요? 소리 들었어요. 근데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계약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집주인은 얼굴도 보이지 않았고 모든 절차는 대리인을 통했습니다. 저는 통장에 남은 돈을 거의 다 쏟아부었습니다. 등기를 마치고 열쇠를 받았을 때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집이 된 그곳에서 첫 식사를 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었지만 제 집 거실 마루에 앉아 먹으니 괜찮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또 그 소리가 들릴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궁금했습니다. 아래에 정확히 뭐가 있는 걸까? 이삿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박스 5개와 옷가지 몇 벌, 남편의 유품 상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짐을 나르는 동안 옆집 할머니가 대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여기 이사 오셨어요?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박스를 내려놓고 인사했습니다. 네, 어제 계약했어요. 할머니의 시선이 집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세요? 네. 밤에 괜찮으셨어요?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중개인도 이 할머니도 모두 같은 걸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요. 소리는 들었는데 무섭진 않더라고요. 할머니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안도인지 의심인지 아니면 안타까움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하곤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보셨습니다. 저기, 밤에 소리 나면 그냥 무시하는 게 나아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그냥요. 신경 쓰면 더 신경 쓰이거든요. 오후에는 동네 슈퍼 주인이 들렀습니다. 생수 한 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이사 오셨다고 들었어요. 서비스예요. 감사합니다. 주인은 생수를 내려놓으며 집안을 슬쩍 봤습니다. 여기 오래 비어 있었는데 용기 있으시네요. 집이 마음에 들어서요. 그래요? 근데 전에 살던 사람들은 다들 금방 나갔거든요. 혹시 몰라서 하는 얘긴데 뭐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 나오는 게 나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상한 게 뭔데요? 주인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소리요. 밤에 나는 소리. 사람들 말로는 좀 섬뜩하다던데. 어떻게요? 글쎄요. 저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한 분은 하룻밤 자고 새벽에 나가시더라고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주인이 제 얼굴을 찬찬히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시면 다행이고요. 그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슈퍼로 오세요. 며칠 동안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호기심 반, 걱정 반,
그리고 묘한 거리감. 마치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뒤에 있는 집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동네 부녀회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권하셔서 따라갔습니다. 마을회관에 할머니 대여섯 분이 모여 계셨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반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느 집에 사는지 말하자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아, 거기요. 한 분이 차를 따르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그 집 얘기. 저는 웃었습니다. 소리 나는 거요? 네, 매일 들어요. 안 무서워요? 처음엔 좀 그랬는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한 할머니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습니다. 혹시 그 집이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옛날에 그 집 주인이 큰 돈을 벌었대요. 부동산인지 뭐 그런 걸로. 근데 갑자기 집을 팔고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무슨 소문이요? 집 어딘가에 돈을 숨겨뒀다는 소문이요. 근데 찾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밤마다 그게 신호를 보낸다는 둥, 뭐 그런 얘기들. 다른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헛소리예요. 귀신 나온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귀신은 무슨, 그냥 낡은 집이라 소리 나는 거지. 이야기는 점점 산으로 갔습니다. 누군가는 지하에 방이 있다고 했고, 누군가는 집 자체가 저주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할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계속 사실 거예요? 네. 갈 데가 없으신 거예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이었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이 마음에 들어서요. 할머니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옆집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신경 쓰지 마세요. 다들 나쁜 뜻은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진짜 괜찮으세요? 혼자 사시는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지금이 편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리는 평소보다 컸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쿵쿵 드드득 저는 거실에 앉아 빗소리와 그 소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아래에 뭔가 있는 걸까? 사람들이 떠드는 돈이나 귀신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구조적 문제일까? 하지만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이전 주인이 마루를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럼 왜 다시 막았을까요? 한 달이 지나자 저는 그 소리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졌다기보다는 소리의 패턴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 소리는 더 빈번했습니다. 바람이 강한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맑고 고요한 날에도 자정을 넘기면 반드시 들렸습니다. 마치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5일, 비, 자정 5분부터 새벽 3시까지 510초 간격. 10월 16일, 맑음, 자정 20분부터 1시간가량 1520초 간격. 10월 17일, 흐림, 자정 직후부터 새벽 4시까지 불규칙. 일주일치 기록을 보니 명확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소리는 항상 자정 이후에 시작됐고 해가 뜨기 전에 멈췄습니다. 낮에는 단 한 번도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들고 마루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색이 다른 그 부분을 중심으로 약 1평 정도 되는 구역이 다른 마루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나무의 나이테 방향도 달랐고 못을 박은 위치도 불규칙했습니다. 명백히 나중에 덧댄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드라이버를 찾아왔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놓고 간 공구함이 싱크대 아래에 있었습니다. 드라이버로 못 하나를 빼보려 했지만 너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쿵쿵. 밤 11시 50분. 소리가 시작되기 10분 전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마루 위에 누워 귀를 댔습니다. 정확히 자정이 되자 첫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이번엔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진동이었습니다. 소리만이 아니라 미세한 떨림이 마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바닥에 댔습니다. 다시 한번 소리가 났을 때 손바닥에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아래에 뭔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 집 주변을 돌았습니다. 마당, 뒤뜰, 옆면, 환기구나 배수구 같은 개구부를 찾았습니다. 집 뒤편에 작은 환기구가 있었습니다. 쇠창살로 막혀 있었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들여다봤습니다. 좁은 통로가 보였습니다. 아마 바닥 아래 공간으로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쿵쿵. 환기구 안에서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선명했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무언가 굴러가는 소리. 저는 귀를 창살에 가까이 댔습니다. 드르륵 쿵.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소리의 간격이 짧아졌습니다. 마치 바람이 아래 공간으로 들어가 뭔가를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네 철물점에 갔습니다. 주인은 나이든 남자였고 제가 환기구 창살을 열 수 있는 공구를 달라고 하자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집 수리하시게요? 네, 바닥 아래 확인 좀 해보려고요. 그 집 사신 분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이 뒤로 가서 공구를 가져왔습니다. 조심하세요. 오래된 집이라 구조가 약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공구를 사고 나오는데 주인이 불렀습니다. 저기 혹시 아래에서 뭐 이상한 거 발견하시면 경찰에 먼저 알리는 게 나아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요? 그냥요. 오래된 집들은 종종 예상 못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환기구 창살을 열었습니다. 녹이 슬어 쉽지 않았지만 30분쯤 작업하니 창살이 떨어졌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좁은 통로가 집 아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들고 기어 들어갔습니다. 통로는 좁았고 흙과 거미줄로 가득했습니다. 몇 미터를 기어가자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손전등을 사방에 비췄습니다. 집 1층 바닥 아래 약 1미터 높이의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마루 바로 아래 콘크리트로 막힌 부분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콘크리트 표면을 만져보니 비교적 최근에 부은 것 같았습니다. 가장자리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쿵 소리가 콘크리트 안에서 났습니다. 저는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드르륵 쿵 드드득 금속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금속 물체가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틈새로 들어가면 그것들이 흔들리며 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간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흙을 털어내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왜 누군가 금속 물체들을 콘크리트 안에 묻었을까? 그리고 왜 그걸 마루 아래에 숨겼을까?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그 소리를 들으며 아래에 뭐가 있는지 모른 채 사는 게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철물점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망치, 정, 드릴을 샀습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큰 작업 하시게요?
마루 좀 뜯어볼까 해요. 주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혼자서요? 네. 도와드릴까요? 제가 일요일은 쉬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주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가려 할 때 작은 헤드랜턴 하나를 건넸습니다. 서비스예요. 어두운 데서 작업하실 거면 필요하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공구를 내려놓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창문을 모두 열었습니다. 먼지가 많이 날 테니까요. 오후 2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루판 가장자리에 정을 대고 망치로 쳤습니다. 못이 조금씩 빠졌습니다. 하나, 둘, 셋. 땀이 났습니다. 10개쯤 빼내자 마루판이 조금 들렸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틈새에 넣고 힘을 줬습니다. 기. 나무가 삐걱거리며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판을 드러냈습니다. 아래에 또 다른 판이 보였습니다. 이중 구조였습니다. 두 번째 판도 같은 방식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콘크리트가 드러났습니다. 회색 표면, 거칠게 발라진 흔적. 전문가가 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드릴을 들었습니다. 콘크리트 가장자리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기계 소음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콘크리트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드릴을 내려놓고 정을 틈새에 밀어 넣었습니다. 지렛대처럼 힘을 주자 콘크리트 한 덩어리가 들렸습니다. 쿵!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콘크리트를 옆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금속 상자들이었습니다. 네모난 철제 상자 5개가 좁은 공간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들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최근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첫 번째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10kg은 좋게 넘는 무게였습니다. 저는 상자를 거실 마루에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현금 다발이 빼곡했습니다. 10,000원권, 50,000원권, 플라스틱 밴드로 묶인 채로 저는 한 다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몇백만 원은 될 것 같았습니다. 나머지 상자들도 들어 올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상자도 현금이었습니다. 네 번째 상자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등기부, 통장 사본. 다섯 번째 상자에는 USB와 외장하드가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마루 위에 5개의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누군가의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이 집의 전전전 주인 이름이었습니다. 계약 금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십억 원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같은 부동산에 대한 계약서가 여러 장 있었고 각각 금액이 달랐습니다. 어떤 건 20억, 어떤 건 5억. 날짜도 비슷했습니다. 저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엑셀 시트, PDF 문서, 사진 파일들. 내용을 읽어보니 점점 이해가 됐습니다. 이중 계약이었습니다.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모두 여기 담겨 있었습니다. 현금은 그렇게 빼돌린 돈이었습니다. 아마 수십억 원 규모의 거래에서 차액으로 남긴 돈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 주인은 그 돈과 증거를 집 아래에 숨겨두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자들이 사라진 자리에서는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상자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자들은 제 방 한쪽 구석에 쌓여 있었고 저는 그걸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집은 처음으로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일어나 서류들을 다시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날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의 거래 기록이었습니다. 계약 당사자 이름을 보니 몇몇은 들어본 적 있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지역 건설사 대표, 부동산 개발업자, 심지어 공무원으로 보이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USB에 저장된 녹취 파일도 있었습니다. 재생해 보니 계약 당시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금액은 이거고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할게요.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건 제가 알아서 처리하죠. 선생님은 그냥 서명만 하시면 돼요. 목소리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아마 이 집의 전 주인일 것입니다. 녹음 파일은 20개가 넘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동네에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는 평범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침 8시 현금을 세어봤습니다. 첫 번째 상자에만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비슷했습니다. 전부 합하면 최소 2억 원은 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병원비로 집을 팔았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남은 빚이 아직 3천만 원 있습니다. 이 돈이 있으면 그 빚을 갚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돈이 아닙니다. 점심때쯤 옆집 할머니가 반찬을 갖고 오셨습니다. 문을 열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조용했죠? 오랜만에 잠 잘 주무셨겠어요.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네, 조용했어요. 다행이네요. 집이 적응된 건가 봐요. 할머니가 반찬통을 건네고 가셨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마루에는 아직 구멍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콘크리트 조각들을 치우고 마루판을 다시 덮었습니다.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든 다시 열 수 있게. 오후에 도서관에 갔습니다. 컴퓨터를 빌려 검색했습니다. 부동산 이중계약, 탈세, 신고, 법 관련 사이트들이 나왔습니다. 이중계약은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관련자 모두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증거를 신고하면 국세청이나 검찰에서 조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증거를 발견한 사람이 저라는 점, 그리고 이 증거가 제 집에서 나왔다는 점. 저는 브라우저를 닫고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길을 걷다가 공중전화 부스를 봤습니다. 옛날에는 흔했지만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부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동전을 넣고 114에 전화했습니다. 국세청 신고센터 번호 알려주세요. 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번호만 받아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슈퍼 주인을 만났습니다. 어제 집에서 공사하셨어요? 드릴 소리 들렸던데. 아, 네. 마루 좀 고쳤어요. 혼자 하셨어요? 네.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근데 어젯밤은 조용했죠? 소리 안 났죠? 저는 움찔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아, 저희 집이 바로 옆이라. 가끔 그 소리 여기까지 들렸거든요. 근데 어젯밤은 안 들려서요.
저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네, 조용했어요. 집에 와서 저는 다시 상자들 앞에 앉았습니다. 현금, 서류, USB. 이 모든 게 누군가의 범죄를 증명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위험합니다. 만약 전 주인이 이걸 찾으러 온다면, 아니면 관련자들이 눈치챈다면, 저는 상자를 열고 현금 한 다발을 꺼냈습니다. 10,000원권 100장,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새 가전제품을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이건 제 돈이 아닙니다. 밤이 됐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완벽한 정적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그 집 구입하신 분 맞으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중년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아, 저는 전에 그 집에 관심 있었던 사람인데요. 혹시 집 파실 생각 있으세요? 없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가격은 잘 드릴 수 있어요. 관심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개발 쪽에 일하는 사람인데요. 그 동네에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댁집도 포함될 수 있는데 한번 만나서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무슨 프로젝트요? 아, 그건 만나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집 팔 생각 없어요. 아직 조건도 안 들으셨잖아요. 관심 없습니다. 이틀 동안 5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모두 집을 사겠다거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라거나 상담을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직접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5호건설 쪽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아, 이 동네 재개발 관련해서요. 댁도 포함될 수 있어서 설명 좀 드리려고요. 저는 문 앞을 막고 섰습니다. 재개발 얘기는 들은 적 없는데요. 아직 공식 발표 전이라 그래요. 근데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혹시 안으로 들어가서 필요 없어요. 남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집 구입하신 지 얼마 안 됐죠? 혹시 집에 대해 잘 모르실 수 있어서요. 뭘 모른다는 거죠? 그게 이 집이 좀 복잡한 이력이 있어서요.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요.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요? 남자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전 주인이 좀 깨끗하게 떠난 게 아니거든요. 혹시 집안에서 뭐 이상한 거 발견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없는데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어쨌든 집 하실 생각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명함을 건네려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창문으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차에 타더니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0분쯤 뒤에야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상자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다가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5호건설 김XX. 오늘 왔던 그 회사였습니다. 서류를 읽어보니 그 회사도 이중계약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3년 전 대규모 아파트 프로젝트에서 불법 거래를 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집을 사려는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증거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그 회사를 검색했습니다. 지역에서 꽤 큰 건설사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지금도 두 곳에서 공사 중이었습니다. 검색을 더하다가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3년 전 그 회사가 회계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증거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증거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제 집 마루 아래에. 다음 날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5호에서 나왔습니다. 댁집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무슨 확인이요? 매매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무료 서비스고요. 필요 없어요. 그래도 한번 점검 받아보시는 게 괜찮습니다. 저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여자가 발을 들여놨습니다. 혹시 집에서 이상한 물건 발견하신 적 있으세요? 전주인 물건이라든지. 저는 여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왜 그걸 물어보시죠? 아니, 그냥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서요. 만약 발견하셨으면 저희한테 맡기시면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요? 확실하세요? 네. 여자가 저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혹시 나중에 뭐 발견하시면 연락 주세요. 도움 드릴 수 있어요. 명함을 문틈에 끼워 넣고 갔습니다. 저는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름을 검색해 보니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로 기업 법률 업무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개인집 매매하자를 무료로 점검해 줄 리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12명이 다녀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건설사 직원, 변호사, 세무사, 심지어 인테리어 업자라고 소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 다른 명분을 댔지만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집안을 확인하고 싶다는 것, 아니면 집을 사겠다는 것. 저는 모두에게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계속 왔고 문 앞에 명함이 쌓여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늦게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손님이 많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집 팔라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귀찮으시겠어요. 혹시 위협 같은 거 당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 앞에 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고 안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살짝 걷고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차가 떠났습니다. 다음 날 저녁에도 같은 차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2시간쯤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집 앞에 수상한 차가 계속 세워져 있어요. 지금도 있나요? 네. 차량 번호 알려주시겠어요? 순찰차가 왔습니다. 검은 세단은 경찰차를 보자 바로 떠났습니다. 경찰이 집에 들러 물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 차예요? 아니요. 무슨 일로 감시하는 것 같은데 혹시 분쟁 같은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집 팔라는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요. 경찰이 수첩에 뭔가 적었습니다. 계속 오면 다시 신고하세요. 순찰 강화할게요. 그날 밤부터 동네에 순찰차가 자주 돌았습니다. 검은 세단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시작됐습니다. 우편함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익명이었습니다. 집을 팔지 않으면 후회할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협박장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증거로 남겨뒀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편지가 왔습니다. 집안에 있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넘기면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이번엔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들이 확신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집안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문과 창문 잠금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CCTV 설치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상자들을 방에서 옷장 깊숙이 옮겼습니다. 일주일 뒤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든 남자 같았습니다. 저는 전 집주인 친구입니다. 혹시 집에서 상자 같은 거 발견하셨나요? 누구세요? 친구가 깜빡하고 놓고 간 물건이 있을 수 있어요. 찾고 있거든요. 모르겠는데요. 혹시 마루 아래 확인해 보셨나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들이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확인 안 했어요. 거짓말 마세요. 동네에서 드릴 소리 들렸다던데요. 마루 수리한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하죠.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안에 든 물건뿐이에요. 집은 그대로 가지셔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물건들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요. 당신한테도 좋을 게 없어요. 전화 끊겠습니다. 잠깐 들으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상자를 열고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제가 증거를 넘겨주거나 아니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다른 걸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증거로 뭘 할 수 있을까? 월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깔끔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가방에 USB와 서류 일부를 넣었습니다. 현금은 그대로 집에 두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갔습니다. 국세청 건물 앞에서 내렸습니다. 높은 건물이 햇빛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신고하러 왔어요. 어떤 신고요? 탈세요. 직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시만요. 어디론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3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조사관실이었습니다. 중년 남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부동산 이중 계약 증거가 있어요. 3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기록이요. 조사관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제 집에서 발견했어요. 댁집이요? 네. 전 주인이 숨겨둔 것 같아요. 조사관이 컴퓨터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네. 확인 좀 해야겠는데요. 시간 괜찮으세요? 네.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집을 어떻게 샀는지, 언제 발견했는지, 누가 접촉했는지, 저는 모두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협박 편지도 보여줬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이거 규모가 상당한데요. 관련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서류상으로는 15명쯤요. 혹시 이분들한테 연락받으신 적 있으세요? 직접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중개인이나 변호사 명목으로 온 사람들은 있어요. 이름 기억나세요? 저는 명함들을 꺼냈습니다. 지난주 동안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조사관이 하나씩 확인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혹시 신변 위험 느끼세요? 집 앞에 차가 세워져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했고요.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들 분석해 볼게요. 며칠 안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제 신원은 비밀로 해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신고자 보호는 기본이에요. 저는 국세청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가방이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평범한 거리, 평범한 사람들. 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은 뭔가 다른 것을 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오후 3시였습니다. 우편함에 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마지막 경고합니다. 물건을 넘기세요. 저는 편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평소처럼 TV를 봤습니다. 뉴스에서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집주인 맞으시죠? 네. 우리 제안 생각해 보셨어요? 제안이요? 무슨 제안이요? 물건 넘기면 보상해 드린다는 거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처리했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처리했다고요. 더 이상 제 손에 없어요. 어디에 넘긴 거예요? 그건 말 못해요.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요? 네, 알아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도 위험해질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안전한 곳에 넘긴 거예요. 이 XX.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다음 날 예상대로 사람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화가 나 있었습니다. 물건 어디에 넘긴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거짓말 마세요. 우리 다 알아요. 그럼 알아서 찾으시죠. 지금 장난해요? 저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남자가 발로 막았습니다. 저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나가세요. 옆집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남자들이 저를 쏘아보다가 돌아갔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다시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협박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전화도 방문도 편지도 없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아무 보도도 없었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뉴스에 속보가 떴습니다. 지역 건설사 대표 등 15명 부동산 탈세 혐의로 검찰 송치. 화면에 5호건설 건물이 나왔습니다. 조사관들이 서류 상자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3년 전부터 이어진 조직적 탈세 행위가 제보로 적발됐습니다. 탈루 세액만 수백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다음 날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고해 주신 내용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혹시 추가 조사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신고 포상금 나올 거예요. 금액은 좀 걸릴 수 있지만요. 포상금이요? 네, 탈루 세액의 일정 비율이 신고자에게 돌아갑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포상금.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한 달 뒤 우편으로 통지서가 왔습니다. 포상금 지급 예정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1억 2천만 원. 저는 종이를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돈이면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집도 제대로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작은 가게라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마루를 내려다봤습니다. 소리가 나던 그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저는 집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마루를 교체하고 정원에 꽃을 심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도와주셨고 슈퍼 주인도 가끔 들러 일손을 보탰습니다. 집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네, 이제 진짜 제 집 같아요. 어느 날 부녀의 모임에 다시 초대받았습니다. 할머니들이 물었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그 집 이야기. 무슨 소문이요? 뉴스 나온 거요. 여기 동네도 관련됐다던데. 저는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저도 뉴스 보고 알았어요. 혹시 그거 신고한 사람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죠. 누군지. 할머니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되자 저는 마당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간판도 달고 테이블도 놓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커피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집 원래 소문 나던 집 아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다 가고 혼자 정리하고 있을 때 옆집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바빠서 외로울 틈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 좀 쉬셔야 할 텐데. 아니에요. 지금이 좋아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밤이 되어 불을 끄고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이 집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선택지는 항상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볼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소리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바람 소리, 벌레 소리,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집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